안녕하세요. 내일바다입니다. 최근 제 주변을 보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도를 높이고 삶의 이치, 지혜에 관한 얘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글을 올립니다. 주로 법륜 스님의 강의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예를 쓰며 밖으로 찾아 헤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뭔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해서 오는 문제도 있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때론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술을 많이 먹어서 등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남 탓이고 세상 탓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내가 괴로워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 알아봅시다. 객관적인 평가를 살펴볼까요? 제가 지금 만 나이로 이제 60살, 한 5, 60년 전입니다. 1970년 전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가 100불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서울역 시계탑 전광판에 100불 달성 이렇게 홍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1인당 GNP가 3만 불이 넘어섰죠. 50년 전 사람들보다 300배 더 행복합니까? 아마 3배도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물질적인 것이 삶에서 필요하지만은 꼭 행복지수하고 일치하지 않지요. 현재 우리 국가 GDP는 세계 10위에 왔다 갔다 합니다. 1인당 GDP는 28위 정도, 역시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60위로 뚝 떨어집니다. 국민 행복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행복지수라는 것은 소득에다가 이 사회보장, 환경문제, 이런 삶의 질을 이렇게 평가한 거고, 국민 행복도라는 것은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세계 120위랍니다. 엄청나게 떨어지죠. 이 물질적인 부만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북유럽 국가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이는 소득 수준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사회보장 제도도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어 있죠. 행복도가 제일 높은 나라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생각한 아프리카 부탄입니다. 본인 스스로 느낄 때 굉장히 삶을 행복하게 사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1인당 국민소득이나 총괄소득은 높지만은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매우 낮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좀 모순이죠. 그런데 동남아시아에 사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는 게 꿈이에요. 특히 요즘 한류 바람이 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자기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떨어집니다. 미래도 나아질 거라고 젊은이들이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요즘 고령화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경제는 옛날에는 10% 올라갔다가 요즘은 그저 2%대 저성장 시대입니다. 사회적 여러 조건이 이제 더 이상 고성장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성장 동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요즘 개인 부채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각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하지만 빚이 없는 사람이 행복도가 높을까요? 좀 부자인데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행복도가 높을까요? 가난하지만 빚이 없는 사람이
행복도가 더 높겠죠.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아침 인사로 옛날에는 밥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건 배고플 때 얘기예요. 지금은 안녕하세요. 이렇죠. 역시 이제 고향 부모를 만나서 헤어질 때도 조심해서 가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뭐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입니다. 여기에다가 코로나 이후 요즘 4차 산업혁명, AI, 챗GPT 등 디지털 대전환이 빠르게 다가오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살던 사회하고 아버지가 살던 사회하고 아들이 살던 사회가 비슷하겠죠. 농사 짓고 사는 방식이 비슷하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본 세상이 비슷합니다. 내가 어릴 때 알았던 거하고 늙어서 알았을 때가 그 비슷해요. 가치관에 혼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빠른 속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중에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절반이 없어지고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으로 갈 건지가 예측이 안 되는 겁니다. 30여 년 전에는 그나마 예측이 됐어요.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을 따라가니까 10년 지나면 일본처럼 될 거고 20년 지나면 미국처럼 될 거고 이걸 알 수 있었는데 그런데 전 세계가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것도 불안을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이런 사회적 조건들이 종합이 돼서 지금 삶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부 갈등이다. 자녀가 결혼을 안 한다. 언제 명퇴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고민들도 있겠죠.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이럴까? 왜 우리 부부만 이럴까? 왜 우리 아이들만 이럴까? 하느님도 무심하다. 나만 미워하나 보다. 속된 말로 하면 팔자타령을 하게 됩니다. 옛날 사람이 생각할 때 잘 사는 기준은 집은 기와집, 밥은 쌀밥, 국은 소고기국밥, 옷은 비단옷. 그런데 요즘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의식주를 잘 해결하고 있는 편이지요. 쌀밥에 기와집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서 살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옛날 비단옷보다 좋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괴로워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도 오히려 옛날 사람보다 걱정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건 사람에게는 욕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하는 생존적인 이런 욕구부터 시작해서 더 좋은 옷을 입고 싶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하는 이런 상대적인 욕구도 있고 또 어떤 욕구는 지나친 욕구도 있어요. 먹고 싶은데 먹었는데 비만이 생기죠. 이 결과 나빠지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주로 괴롭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가 안 다녀서 문제라는데 학교에 다니면 어머니는 아이가 공부를 또 잘하기를 원하죠. 꼴찌 하는 사람은 중간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5등 안에 들어가면 1등 했으면 이렇게 다 원하는 겁니다. 이 끝도 없는 욕심이 원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늦게 들어오는 게 해결된 사람은 또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끝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살펴보면 원하는 것이 안 돼서 정말 괴롭다. 이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는 없지요. 그러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루어지면 다행이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이루어지면 가만히 있고 이러면 괴로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괴로운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괴로움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좋을까요? 여러분들 정부가 새로 바뀌면 이제 국무총리나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절차 중에 전화를 딱 받으면 기분이 좋죠. 근데 국회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망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추천을 받는 게 좋은 일이었는데 나쁜 일이 되어버렸잖아요. 제 예를 들면 중학교 졸업하면서 구미고등학교 추천특기자로 지원했다가 친구는 붙고 나는 떨어졌어요. 굉장히 서운했지만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잘된 일이잖아요. 이렇듯 모를 뿐입니다. 삶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꼭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원하는 것은 본래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좋다는 보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너무 목매달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속담에서 일은 사람이 하고 내 뜻은 하늘이 이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인사 대천명. 모든 승패는 하늘이 다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이리 되느냐 저리 되느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 뜻입니다. 하되 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말도 있죠. 응무소주 이생기심. 불교로 말하면 주어진 인연을 따라라. 쉽게 말하면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예를 들면 지가 지약이든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는데 막 다 먹으려 하는데 입이 안 닿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발 좀 먹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먹게 해줘야 돼요. 안 먹게 해줘야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복 기도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나는 모르잖아요. 이게 먹으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니까. 그분께서는 지혜 있는 분이라 먹는 것이 좋은 일이면 먹게 해주시고 먹는 게 좋지 않으면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용어만 다르지 우리 속담이나 불교적인 가르침이나 기도적인 가르침에서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시험 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결과가 안 좋다고 자기가 원하는데 안 됐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10번은 노력이 필요한데 자기가 5번 노력해 놓고 안 됐다고 울고 있다는 것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리적인 기초와 토대를 알아봅시다. 이 컵을 이 컴퓨터하고 비교해 보면 컵은 컴퓨터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근데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하고 비교해 보면 컵은 시계보다 큽니까? 크죠.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 컵이 크다 작다는 이 컵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컵이 놓인 조건에서 내가 인식을 할 때 비교돼서 작게 인식되고 이렇게 비교돼서 인식할 때는 크다고 인식이 되니까 이 컵이 크다 작다 할 때는 이 컵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크다 작다는 인식상에서 생겨난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됐어요? 이것만 알면 굉장히 깨달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컵이 크냐 작으냐 그러면 이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은 언어를 빌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컸냐 적었냐 라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닙니다. 새 것이냐 헌 것이냐, 헌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닙니다. 무겁냐 가볍냐,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만 그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이라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컵 존재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것일 뿐인데 어떤 상황에서 인식을 할 때 이 조건에 따라서 크다고 인식되기도 하고 적다고 인식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것도 나의 인식상의 문제입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가 꼴찌예요. 어머니는 등수를 보고 인식을 하죠. 저는 그래도 학교는 다니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꼴찌 하려면 학교를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안 다니는 학부형이 볼 땐 꼴찌 한다는 그런 걱정은 걱정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물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나쁜 결과처럼 보이기도 하고 좋은 결과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그 존재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사건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즉 관점의 차이인데 결과를 나쁜 쪽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을 부정적 사고라고 그래요. 이제 좋은 쪽으로 보자, 이런 뜻입니다. 긍정적 사고를 갖느냐 부정적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는다면 안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살았나 죽었나를 보면 어때요? 먹는다는 건 살았다는 거죠. 또 술을 많이 마신다는 것은 아직 건강하다는 겁니다. 술을 먹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 그래도 아직 건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냐, 이렇게 자기 스스로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대체 남편 하는 행동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은 남편이 문제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남편이 문제일까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런 이유를 그랬구나. 그럼 내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 되니까 내가 가시면 시원해요. 내가 남편을 이해하면 누가 좋아진다?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면 내가 좋고 남편이 나를 이해 못하면 내가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런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겁니다. 여기 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꽃 예쁘다 이렇게 꽃을 바라보면 지금 꽃이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꽃보다 내가 좋지요. 우리 남편 훌륭하다 그러면 남편보다 내가 좋겠지요. 그러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괴로울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괴로울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누가 게으러진다? 내가 괴로워지고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누가 좋아진다? 내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 없는 설악산도 내가 설악산을 좋아하면 누가 기분이 좋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바다를 보고 좋아한다. 내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심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뇌가 그렇게 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거꾸로 합니다. 무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지라는 건 이치 어둡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이치에 어둡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괴롭다, 섭섭하다, 이해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도움받지 못해서 불만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지고, 내가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각 종교에도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라. 이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노자 등 깨달은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좀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어떤 조건에 처한 사람이든,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던, 부모 없이 자랐던, 어떤 조건에서 자랐던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지금보다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조건도 물론 개선이 돼야 됩니다. 밥 못 먹는 것보다 먹는 게 낫잖아요. 근데 그것도 반드시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2그릇 먹으면 그건 비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심리의 작용들을 이해하시면 각자 가진 종교도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가피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확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옛날에는 제일 추구하는 게 출세, 즉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부자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관료가 되는 걸 추구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면 좋지만 그 신분이 낮은 사람도 그때는 부자가 있었거든요. 아무튼 권력지향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에는 지금은 돈이 많은 것을 중시하죠. 그런데 미래 사회 가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잘 집이 있고, 누구나 다 차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 생활 수준이 조금씩 다를 텐데도 옷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요즘 아주 재벌집 아들도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다니고 차이가 별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연봉 3천만 원에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연봉 5천만 원에 불행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은 GNP, GDP 이게 다 물질지수, 이거는 아닙니다. 이제 행복을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이래서 행복지수라는 게 나오게 되고, 이 행복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게 건강한 거예요? 100m 달리기를 14초에 뛰어야 되고, 턱걸이를 50번 해야 되고, 이게 건강의 지표입니까? 그러면 어떤 게 건강한 거예요? 안 아프면 건강합니다. 장애라고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키가 작다고 건강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안 아픈 게 건강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게 행복할까요? 안 괴로운 게 행복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냐 물으면 대답을 잘못하는데, 괴롭냐에서 가면 저는 안 괴로워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다. 그러면 또 물어보세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괴로웠냐?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루어진다고 꼭 좋은 거냐? 이렇게 따져보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다 괴로워할 이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님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괴롭죠. 먹고 살만한데 안 주면 괴롭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빌려준 거 나한테 돌려주지 않을 바에야 형님이 망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괴로움 원인이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럼 슬퍼한다고 돌아올까? 남편이? 돌아가신 거는 안 돌아가신 것보다 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내가 불행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혼자 살고 싶으면
이제 혼자 살게 돼서 다행이고, 혼자 사는 게 외로우면 재혼을 하면 되는 것이고, 스님도 늘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혼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지금까지 살다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혼자 사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또 결혼 한 번 더 하면 이제 술 먹는 남편 아닌 딴 남편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회가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긍정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잘못됐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건 이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면 현실을 받아들여 볼 때 이게 꼭 불행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다시 보면 또 다른 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얘기, 내가 슬퍼하는 것이 죽은 남편이 돌아가신 남편한테 도움이 될까요? 자식한테, 나한테,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슬퍼만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꼭 불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성인 이 성격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도 있고, 우선 성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급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도 아니고 빨리빨리 와라 이런 걸 배워요. 빨리 주세요, 빨리 먹어라, 빨리 가자, 이게 입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까, 즉 조급하니까 뭐가 많다, 짜증이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짜증이 많습니다. 화를 잘 내요. 그럼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욕심이 많은 편인 것이죠. 재물 욕심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욕심도 많은 편입니다.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회사에서도 보면 동료하고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적인 한국 사람의 특징인데 이것이 우리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이 급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죠. 이 정도 잘 살게 만든 효과도 있었죠. 이 행복도를 높이려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이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욕심도 너무 내지 말고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람마다 다 생각과 믿음이, 신념이 다 다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인정과 이해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이해를 통해서 다양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획일화된 거예요. 항상 OX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가 많은데 칼라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사고를 넓히면 행복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도 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첫째, 옛날에 배고팠죠. 근데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요. 우리 사회는 배고픈 건 해결됐는데 배 아픈 게 해결이 안 돼요. 소위 말하면 절대적 빈곤은 해결이 됐는데 상대적 빈곤이 해결 안 됐다는 것, 즉 빈부격차가 문제이겠죠. 생산과 분배를 균형 있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완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 불평등 너무 심하면 우리가 행복도가 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모든 걸 다 경쟁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할 때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는 분배를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불공정해지면 어떠냐? 패자가 승복을 안 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시끄러지고 자꾸 행복도가 떨어지죠. 세 번째는 사람이 사는데 안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등하다 하더라도 길 밖에 나가서 사고가 날 위험이 많으면 행복하다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반 치안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된 게 안전 불감증입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 보면 아직도 그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나 사고 수습이 시스템이 더 잘 돼야 합니다. 선진국이 되면 고도의 전문성과 안정성, 청량성인데 여기서 안정성이 개선돼야 합니다. 사물을 어떻게 봐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격이 너무 급한 걸 좀 속도를 좀 늦추고 그 다음 욕심을 조금 줄이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조금 줄일 줄 알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를 좀 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로 더 평화가 보장된 안전된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더 북유럽 나라처럼 행복지수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 보고 돈은 너희가 더 많지만 우리가 더 행복하다. 이게 자랑스러울까? 동남아 사람 보고 너희가 우리보다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돈은 우리가 더 많다. 전자가 좋을까요? 후자가 좋을까요? 남이 볼 때 좋은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행복,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진실로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 행복을 내가 만든다면 내가 사물을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근원에서는 지금 이대로 완전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나날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삶에서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